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학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새해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 텐데 한 달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 좀 해볼 때가 됐죠. 그리고 실천 의지, 내가 해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 다져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세우는 이제 새해 계획이란 게 제일 큰 게 역시 자기 개발, 운동, 금연, 금주, 다이어트 이런 게 많죠. 일기를 쓰겠다 이런 계획 세우시는 분은 요즘 좀 드물어진 것 같아요. 일기란 게 자기 역사의 기록이죠. 한 개인의 역사라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문필가로 유만주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21살 때부터 34살 요절할 때까지 1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답니다. 무려 24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 하는 그 점을 반성한다는 거죠. 일기는 이 한 몸의 역사다 이렇게 말이죠. 그게 바로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가 쓴 일기에는 조선의 상세한 일상사, 풍습, 물가, 또 독서와 독서에 따른 사유,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란 기록하지 않으면 잊혀지는 겁니다. 자기 삶의 기록들을 일기로 기록하는 거. 이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올해 이상문학상 수상작 사랑을 믿다 이 작품을 감상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이 쏠린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감상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작가 권여선 씨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여선 씨는 1965년 안동생으로 서울대 국문과 동대학원 출신입니다. 1996년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습니다. 그동안 작품집으로 처녀치마, 분홍 리본의 시절 등등이 있습니다. 예, 작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두 번째죠? 네. 예, 역시 이 시간에 한번 오시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많은 문학상도 있고 또 그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만 이상문학상은 상당히 여러 가지 평가들, 특히 독자한테 아주 가깝게 갈 수 있는 기회라서 수상 작가들도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기분 어떠십니까? 예, 그 이상문학상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또 역사가 길고 이런 의미에서 받게 되면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상이죠. 네, 그 수상 작가들이 또 대체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권 선생의 이제 앞날은 딱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믿다. 이 제목이 이제 와닿는군요. 사실은 전 사랑을 놓치다라고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 제목이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예. 사랑을 믿다. 예. 이 작품을 착수하게 된 이렇게 계기라고 그럴까? 주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이 작품은 제가 그 전에 분홍 리본의 시절이라는 단편집을 낸 다음에 많은 평가들이 있었는데 좀 불편하다, 섬찟하다, 이런 평을 듣고 그 다음에 좀 작품 세계를 좀 더 부드럽게 가져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 작품에도 저는 쭉 사랑에 관해서 다루어 왔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타이틀부터 사랑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 얘기를 써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쓰게 됐고 그게 근데 이제 열렬한 연애나 이런 얘기가 아니긴 하지만 사실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제 사랑의 이야기, 사랑 소설, 러브스토리는 첫째는 물론 그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또 대목대목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작가가 한 말씀 하는 인상적인 대목들이요. 이게 이제 오래 남습니다. 권여선 씨 책에 보니까 사랑을 믿는다는 해괴한 경험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퇴치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문이 벌컥 열리듯 밖에서 열리는 종류의 체험이니까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예. 주석을 좀 달아주시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성을 딱 놓치는 그 타이밍인데 전 사랑을 하게 되는 순간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부에서 뭐 차근히 저축하듯이 이렇게 사랑을 준비해서 어느 날 뭐 이렇게 차근차근 완성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날벼락 같은 것이고 뭐 낙석 떨어지는 거와 같은 건데 그런 의미의 이제 표현이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나 그 하나의 그 경구랄까 그런 이제 멋진 그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역시 제 방식대로 사랑에 대한 잠언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 이제 덜어 등장하지요. 예. 그렇게 그 작가 자신의 삶에는 사랑이 벌컥 왔습니까? 저는 벌컥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작가의 이 러브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펼쳐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몇 박 며칠이라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 감상을 하도록 하죠. 대신 청취자를 위해서 어떤 내용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는지 얼개만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렬히 사랑하고 헤어지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사랑이 끝난 후에 그러나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하지도 못했던 사랑에 의해서 나중에 그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로 쓸 수도 있지만 사랑을 기억하는 방식이 저는 한 개인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열렬한 사랑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사랑을 놓쳤거나 잃었던 그 속에서 자신을 기억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감상하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여선 소설 사랑을 믿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긴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재앙일지 몰라도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다. 맞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그녀는 현실의 시간은 밤이지만 이곳에서 나는 기억의 한낮을 산다. 요즘 내가 그 땡볕 아래서 기다리는 인물은 숨겨둔 단골 술집처럼 나는 남몰래 마음에 두고 좋아하지만 그쪽은 이제 나를 한낱 친구로만 여기고 잊었을 한 여자이다. 기억이란 오지 않는 상대를 기다리는 방식이며 포즈이기도 하다는 걸 나는 이곳에서 배운다. 3년 전 난 사랑을 믿은 적이 있고 믿은 만큼 당한 적이 있다. 나랑 결혼해줘.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을 믿어? 그럼 믿고 말고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 믿어. 참, 사랑과 믿음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 터에 감히 둘을 엮어 사랑을 믿었다니. 나처럼 겁과 의심이 많고 감정에 인색한 인간이 뭘 믿은 적이 있다고. 미안해.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더 이상 확신이 없어. 이젠 날 놔줘. 아니,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모르겠어. 어쨌든 사랑을 믿지 않게 됐어. 이유는 묻지 마. 사랑을 믿는다는 해괴한 경험은 요비무환의 정신으로 퇴치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것이다. 문이 벌컥 열리듯 밖에서 열리는 종류의 체험입니까? 하지만 가장 기막힌 경우는
언젠가 내가 누군가의 문을 펄컥 열고 들어가 그런 고통을 안겨주고 유유히 빠져나온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갑자기 연락을 다 하고. 그동안 좀 정신이 없었어. 잘 지냈어? 잘 지내. 그녀는 못생긴 편도 매력이 없는 편도 아니었다. 키는 중간 정도의 날씬한 편이었다. 몸매처럼 성격도 기름기가 없이 박하처럼 싸한 기운을 내뿜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난 이래로 내 머릿속에 그녀는 어디에 놓든 무엇을 담든 항상 아담하면서도 고독해 보이는 도자기의 윤곽선을 떠올리게 한다. 어쩌면 그때 그녀에게서 들은 묘한 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야, 정말 오랜만이다. 내가 아는 술집에 자리 예약했거든? 한 15분 걸어야 하는데 괜찮지? 그럼. 지난주에 큰고모님께서 돌아가셨어. 나는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 그녀가 왜 피식 웃는지 의아했다. 참 희한해. 희한한 일이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아줌마, 제육볶음하고 해물볶음 반반씩 섞어서 해주세요. 내 맘대로 시켰는데 괜찮지? 괜찮아. 여긴 다 좋은데 종업원이 자주 걸려. 올 때마다 늘 반반씩 시키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종업원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축적에 보람이 없어. 그래도 주문하는 네 노하우는 상당히 축적된 것처럼 보이던데? 여기 자주 오나 봐. 비싸니까 자주는 못 오고 가끔 와. 그녀는 조금 변한 듯 했고 나는 그녀가 조금 낯설어졌다. 나는 그녀와 20대 후반을 함께 보냈다. 자주 만날 때는 일주일에 2번, 드물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는 사이였다.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오다 가다 부딪히고 얽히게 되었고 취향이나 스타일이 비슷해 각별한 친밀감을 느꼈다. 우리의 만남이 끊어진 건 그녀가 업무를 바꾸면서부터였다. 마침 그때 나도 막 연애에 돌입한 시점이라 그녀에게 따로 연락을 하게 되지 않았다. 한 2년쯤 됐나? 3년 만인데. 처음 이 집에 온 게. 실연당한 친구 덕에 이 집을 알게 됐지. 실연이란 말에 나는 기습을 당한 듯 움찔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가 나를 떠났다는 단순한 사실이 새삼스레 상기되면서 가슴 밑바닥에서 독초처럼 쓰디쓴 고통의 싹이 돋아나는 느낌이었다. 그 친구가 이 집을 잘 다녔어. 그 실연당한 친구? 그 친구는 남자한테 심하게 배신을 당했거든. 그래서 나한테 조언과 위로를 듣고 싶어 했지. 잠깐만. 술 좀 시키고 올게. 나는 종종 실연의 유대감에 대해 생각한다. 내가 별난 인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실연의 유대만큼 대책 없이 축축하고 뒤끝 없이 아리따운 유대를 상상할 수 없다. 맥주에 소주 섞어 마시자. 괜찮지? 그래, 괜찮아. 그래, 그 친구한테는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줬어? 그 친구? 내가 도움이 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 아니, 왜? 그 친구가 하루 전에 미리 이 술집에 자리를 예약해놨더라고. 그 절망적인 와중에서도 말이야. 응? 그건 충분히 희망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
희망? 무슨 희망? 사는데 애착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거잖아. 난 그 희망을 은근히 회방 놓는 신용만 하면 됐고. 희망을 회방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래야 거기 희망이 있다는 걸 알지. 뭔가 잔뜩 어질러놔야 거기 공간이 있다는 걸 알듯이. 그래, 그 실현당한 친구는 뭐라고 했어? 친구는 술 한잔 마시자마자 빚쟁이처럼 묻더라. 넌 그때 어땠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계속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왜 그걸 너한테 물어? 내가 1년 먼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 처음 듣는 얘기였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친구가 2년 전에 실연을 당했고 그보다 1년 먼저 실연을 당했다면 그녀는 3년 전에 실연을 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3년 전이라면 우린 29살이었고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씩은 만나고 있을 즈음이었다. 그녀의 상대가 내가 아는 녀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문득 얼토당토하는 의혹이 솟구쳤다. 넌 그때 어땠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계속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 거야?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말이야. 가만히 돌아보면 여전히 뭔가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대관절, 뭐가 남아있다는 거야? 글쎄,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별로 보잘것없는 것들이긴 하지. 그러니 무슨 상관이야?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남아있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 아니, 보잘것없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만 남아있어. 뭐라고?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상황을 바꿔놓거든. 거의 뒤집어 놓는다고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거야? 친구는 그녀의 말을 오해하고 있었다.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든 애인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 비법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았다. 이를테면 친척 집에 심부름을 간다든가 업무 파트너의 경조사를 챙긴다든가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을 받아들여.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있어 주든지. 너 나 놀리는 거니? 정말 너무하다. 보이지 않는 건 아닌데 너무 초라하고 하찮아서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덤벼들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이 네 주위에 널려 있어. 대상이든 일이든 남아있는 그것들에 집중해봐. 집중이 안 되면 마지못해서라도 감정이 그쪽으로 흐르도록 아주 미세한 각도를 만들어주라고. 네 마음의 메인보드를 살짝만 기울여주라고. 생각해보니 그녀도 1년 전 몸이건 마음이건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녀의 내면은 어떤 위로나 이해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이 고통을 누구보다 즐기고 있다는 것을, 오래도록 기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고통이 사라진 뒤를 더욱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을. 자, 한잔해. 그래. 그녀의 친구는 이제 원경으로 물러났다. 이제 실연의 유대는 그녀와 나 둘 사이에 맺어졌다. 너는 그때 어떻게 수습... 그래, 넌 어떻게 했어? 내 경우는 운이 좋았지. 운이 좋다니?
우리 엄마가 탁월한 회방꾼 노릇을 했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보잘것없는 것들의 상황을 바꿔놓는다고. 저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래? 엄마가 며칠 동안 계속 조르는 거야. 큰고모님 댁 방문하라고. 물론 엄마가 최근에서 고분고분 큰고모님 댁을 방문했던 건 아니야. 혹시 그 사람이 금전적인 문제로 날 떠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준 무거운 선물 보따리를 들고 큰고모님 댁을 찾아갔던 거야. 나는 그녀가 실연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놀랐다. 실연의 상대가 혹시 내가 아니었을까 하는 얼토당토하는 의혹이 깨끗이 사라졌다. 그 대신 그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그녀가 금전적인 문제 따위로 배신할 놈을 사귀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가 하는 오라비 같은 회한이 밀려왔다. 그저 내 생각에. 헌데 지금 시점에선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었어. 하지만 워낙 멀리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 혹시 내 여자가 날 떠난 이유도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었을까? 맞아,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녀의 큰고모님 댁은 전철로 1시간도 넘게 걸리는 시 외곽 끝자락에 있었다. 그녀가 방문하기 1년 전쯤 그곳으로 이사했다. 큰고모님이 사는 집은 4층 건물이야. 3층엔 큰고모님 부부만 외롭게 살고 있어. 자식이 없으니까. 아이고, 다 큰 자식을 잃고 외롭게 사는 두 분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네가 자주 방문해서 외로움을 좀 덜어드려야 돼. 뵌지 또 오래됐는데 갑자기 가긴 좀 그렇잖아. 큰고모님 마음을 좀 헤아려 봐라. 외아들을 그렇게 어이없게 잃었으니. 군대 갔다 와서 축자사자 공부해서 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했는데 정말 그런 어이없는 사고가 어딨니? 술이 취했다고 해도 그렇지 화장실 가다가 계단 옆으로 추락해 죽다니. 아이고,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났으니 당장 이사하시는 게 당연하지. 그 사고 얘기 좀 그만해. 마음 아프잖아. 아휴,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큰고모님네 4층짜리 건물 이제 물려줄 자식도 없잖니? 하나뿐인 조카딸한테 상속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자주 방문해서 큰고모님 생전에 살가운 딸 노릇을 해야지. 정말 그 건물에 욕심내고 있었던 거야? 욕심이라기보단 어쨌든 큰고모님네 두 분만 사시니 외롭잖니. 이거 큰고모님 드리려고 미국에서 사온 선물이다. 무겁지만 잘 들고 가. 근데 그게 뭐였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무척 무거웠거든? 설마 미국에서 꿀 같은 걸 사오진 않았을 텐데 꼭 꿀단지였던 것 같아. 꿀 비슷하다면 잼 아닐까? 잼? 환갑 넘은 노인들한테 잼을 선물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노인들이 단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잼이라고 해두지 뭐. 그녀는 무거운 잼단지가 든 보따리와 대충의 약도만 가지고 큰고모님 댁을 찾아 나섰다. 비록 변두리라고 해도 4층 건물이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그녀는 그 사람이 무엇을 놓쳤는지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다. 그 당시 그녀는 자기 소유물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데 몰두해 있었다. 그녀가 동전 한 푼을 챙기는 순간 그 사람은 동전 한 푼을 빼앗기는 시기였다. 그런 텅 빈 탐욕의 몸짓만이 다시는 만날 길 없는 그 사람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 상가 건물이 4층이 아니라 3층이더라고. 옥상 위에 작은 옥탑방이 얹혀 있었는데 우리 엄만 그것도 한 층으로 계산했나 봐. 사거리 근처 상가 밀집 지역에서 목은 좋은 것 같았는데 주변 건물들에 비해선 면적도 좁고 초라하더라고. 1층은 돼지갈비집이었고 2층은 조그만 여행사 사무실이었어. 소위 4층이라는 옥탑방은 철학관 간판을 달고 있고. 문이 열려서 초인종을 안 누르고 그냥 들어갔지. 분명히 큰고모님 네는 부부만 산다고 했는데 현관에는 신발들이 여러 켤레가 있는 거야. 신발만 봐선 외롭게 사는 집이 아니라 대가족이 북적대는 집 같더라고.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회색 커튼이 젖히고 들어가려는데 웬일인지 낯설고 두려운 느낌이 몰려오는 거야. 아니, 왜?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커튼을 젖히고 들어서니까 실내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내 쪽으로 집중이 되더라고. 왼편 소파에 웅크린 3명의 여자가 호기심에 차서 날 쳐다보더라. 안녕하세요. 그녀는 엉겁결에 3명의 여자에게 인사를 했다. 그릇에 담긴 물처럼 고요하게 산다던 큰고모님 부부 댁에 손님들이 방문해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가만히 살펴보니 여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했다. 그녀를 향해 고개를 까닥인 안쪽 여자는 좋게 70은 훌쩍 넘긴 노파였고 눈가에 기미가 촘촘히 박힌 가운데 여자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그녀 가까이에 앉은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여자만이 큰 고모님과 비슷한 환갑 언저리인 듯했다. 이쪽으로 와 앉으셔. 큰 고모님은 지금 안 계신가요? 큰 고모님이라네. 그러게요. 큰 고모님이라면 여길 자주 들락거리는 편인가? 아니요. 자주는 못 오고 한참 만에 왔습니다. 큰 고모님 어디 가셨어요? 아이고, 어디 가셨을 리가 있나. 문도 열려 있었는데. 먼저 온 손님이 계시는데 어디 가셨을 리가 있나. 우리도 기다리는 중이니 처녀도 거기 앉아 기다려요. 예. 전 큰 고모님이 여기로 옮겨오신 후론 처음 뵙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오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러게. 처녀, 고모님이 여기로 언제 옮겨오셨는지 아나? 한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어디 계셨는데? 서울 화곡동 쪽에 사셨습니다. 화곡동에 우리 큰형님이 사시는데. 그때 함께 올걸. 그래. 화곡동에 계실 적에도 자주 드나들었나? 아니요. 자주는 못 뵙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이면 자주 아닌가? 자주라고는 할 수 없지. 그래. 아가씨는 무슨 볼일로 왔어요? 그 처음에는 그런 걸 물으면 실례 아닌가. 그녀는 여자들의 추궁에 좀 성가시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가운데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찔대기 시작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려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뜨개질감을 손에 들고 뜨개질을 시작한 것이었다. 저는요, 할머니, 이름 보고는 딱 남잔 줄 알았거든요. 여자라니까, 여자. 차라리 여자인 게 낫지요. 그들은 그녀가 오기 전에 나누던 얘기라도 있었던지 이런 소리들을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큰 고모님이 나오기 전에 선물 보따리만 놓고 가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전 이걸 큰 고모님께 전해드리고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놓고 갈 테니까요. 말씀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 여기까지 왔으면 빚고 가야지.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어차피 나를 자꾸 뵈러 왔으니 여유를 갖고 기다려. 뭐 급한 일 있다고. 왕고모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나. 또 아나?
왕고모님이 좋은 선물을 주실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녀는 새 여자가 자신이 큰고모님을 방문한 의도에 대해 무슨 낌새를 채고 자기들끼리 눈짓을 해가며 번갈아 그녀를 떠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애기 엄만 집에 대간절 무슨 일이 있어? 전 정말 죽어도 여기 안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게 됐어? 지 큰형님 말씀이 사람이 살면서 너무 까칠하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옳지. 화옥동 산다는 큰일이로군. 예, 맞아요, 할머니. 지 큰형님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학교 선생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들 여러 군데서 알아보고 다닌다네요. 아이고, 그렇다니까 글쎄.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도 못하는 게 어딨고 죽어도 꼭 해야 하는 게 어딨냐고요. 아휴,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콕 집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머니? 살다 보면 죽어도 이건 못하겠다. 죽어도 이건 해야겠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죽어도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다 생각하니까 못 올 것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들은 정해진 순서라도 있는 듯 돌아가며 얘기를 했다. 요새 세상이 말세라더니 참말 희한해. 별 희한한 희귀병이 다 생기고 그래. 아이고. 기막한 사건들은 또 얼마나 잘 일어나게요. 신문에도 났잖아요. 어린애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유괴당했다고. 남자들은 왜 바람을 피는 걸까요? 왜 자식까지 있는 남자가? 희귀병은 병원 아무리 다녀봤자 소용없더라고.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경찰은 뭐 하나 몰라요. 유괴 사건이 터진 지 언젠데 아직도 범인을 못 잡어. 하여간 그런 무능한 경찰들 매개 살리느라고 세금을 내고 있으니 아이고 기가 막혔어 내가.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도 가운데 여자가 조용히 뜨개질만 하는 바람에 실내에는 침묵이 흘렀다. 애기가 몇이야? 하나요. 하나? 아들이겠군. 예,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이고, 우리 막내 손주보다 한 학년 위구만. 살아있다면. 맞는 고약을 붙였더니 좀 차도가 있더라고. 참 신기해. 예?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그녀는 머릿속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기운을 감지했다. 그것은 꿀이나 잼처럼 끈적하게 조이고 당겨오는 불행의 인력 같은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슬픈 리듬을 띤 환상성을 갖고 있어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었다. 아유, 되게 더디네, 참. 원성훈 손님이 오래 걸리는 모양이에요. 누구든 사연이 많겠죠. 아유, 목이 다 칼칼하네. 자판기라도 하나 마련해두지 않고서.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고. 커튼이 열리면서 그녀의 큰 고모부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큰 고모부의 흐릿한 눈빛에서 그녀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걸 느꼈다. 이쪽으로 와 앉으셔. 보아니, 뭐들 보러 오셨나 본데. 아이, 이 사람은 아직도 자나. 설악관 오셨으면은 한층 더 올라가세요. 예? 한층이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고요? 아이, 보면 몰라요. 여기 가정집이요. 아이고, 다들 가정집 같은 데다 신단을 꾸미고더라니까, 여기도 그런 줄 알았지. 그놈의 콩꼬투리만한 철학관 딱지 떼고 당장 큼지막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새 여자들을 따라 우르르 밖으로 몰려 나왔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고 그녀는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밟을 때마다 그녀는 뭔가에 들씌운 듯 빌고 또 빌었다. 희귀병을 앓는 친지의 완쾌를, 유괴된 손자의 생사를, 바람난 남편의 귀가를, 자식을 앞세운 뒤 늙어가는 부부의 평안과 명랑을 빌었다. 그녀가 타인을 위해 뭔가를 이토록 절박하게 빌어본 적은 없었다.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땐 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단지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온 것뿐인데 3층 큰고모님 댁에 무거운 찜단지뿐만 아니라 날 나에게 만들었던 본성의 작은 칩을 마저 두고 온 것 같았어. 나를 나에게 만들었던 본성의 작은 칩? 그때 뵀던 큰 고모부님이 1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지난주에 큰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나마 다행인 게 자연사라는 사실이야. 큰 고모부님은 자살하셨거든. 뭐? 큰 고모부는 자살하셨다고? 응. 큰 고모님은 아들이 죽은 뒤로 늘 기운이 없고 비몽사몽이라 남편 점심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었대. 그날 제사상을 차리려고 아침 일찍 장보러 나섰대. 누추 위에 꽁꽁 얹혀 3층 계단을 올라와서 몸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마셨다는데, 근데 그게 화근이었어. 아니, 왜? 뜨거운 물을 삼킨 순간부터 끙끙 앓다가 그날 밤에 돌아가셨거든. 1층 식당 주인 여자가 임종을 지켰다고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유언은... 유언은? 그때 찬물을 먹었어야 했는데 였대. 그녀의 얘기는 여기까지였다. 나는 그녀가 큰고모네 집에서 낯선 여자들과 마주 앉아 있는 동안 그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게 무엇이든 보잘것없는 것이긴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바꿔놓았다는 것은 분명했다. 벌써 계산했잖아. 대체 왜 그래? 아니, 그녀가 피식 웃었다.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얼토당토하는 의혹은 진실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큰고모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하면서 피식 웃었던 것이다. 과연 그녀의 큰고모님 부부와 나의 인연은 희한했다. 내가 한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시련의 고통을 안고 큰고모님 댁 3층 건물을 방문했고, 내가 그 여자에게 시련을 당하고 3년 만에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돌아가신 큰고모님 부부로부터 3층 건물을 상속받았다. 나는 어쩌면 내 것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떠올렸다. 괜찮지? 그래, 괜찮아. 야, 근데 너 정말 편안해 보인다. 편하네. 그녀는 사랑의 고통으로부터 너무 먼 어딘가로 초월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훨씬 더 관대하고 자연스러워졌지만 더 이상 사랑을 믿지는 않는 것 같았다.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겼다는 건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는 축복이지만 청춘에 대해서는 만종과 같다. 사랑을 믿던 한 시기가 끝났으며 뒤를 돌아보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29의 봉우리에서 그녀는 너무 일찍 철들었고 다가올 어둠에 너무 일찍 눈이 익어버렸다.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땐
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단지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온 것 뿐인데 3층 큰고모님 댁에 무거운 잼단지뿐만 아니라 날 나에게 만들었던 본성의 작은 칩을 마저 두고 온 것 같았어. 나는 그녀의 얘기를 듣는 동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의 고통이 서서히 무뎌지는 것을 느꼈었다. 나는 기짝한 모양의 이 단골 술집에 앉아 그녀의 이름, 그녀가 했던 얘기들, 그녀의 피식웃던 표정을 생각한다. 그녀는 오지 않고 나는 사랑을 믿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엄청난 위로가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 사랑이 보잘것없다면 위로도 보잘것없어야 마땅하다. 그 보잘것없음이 우리를 바꾼다. 권여선 소설 사랑을 믿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유동균, 유지원, 나수란, 김석환, 전진아, 안소희, 최정현, 배진홍, 양유진, 음악 장순현, 효과 최경상, 안익수였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권 선생님.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가 있고 주인공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 대화하는 그녀가 있는데 그녀가 3년 전에 실연을 했다고 하는 상대 그게 나였군요. 네. 나는 내가 누군가의 실연의 대상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던 거고요. 네.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근데 결론은 사랑을 믿지 않는 겁니까? 사랑을 믿는 겁니까? 제목처럼 사랑을 믿는 겁니까? 너무 제가 좀 바보같이 질문했습니다만, 복합적인 감정이겠습니다만. 기억하고 있는 그 시절에는 이제 사랑을 믿었던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지금 결론은 이제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힘주어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죠, 스스로. 예. 그런데 그 믿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워한다는 거. 그것은 이제 사랑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로는 포괄되지 않는 더 많은 감정. 그런 게, 그러니까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여운을, 예, 주고 싶었는데, 제대로 됐는지. 사랑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화두를 통해서 이 주인공 나와 그녀 관계를 이게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이게 보게 하는 아마 통로일 것 같은데 그녀의 입장은 뭔 거죠? 그녀의 입장은 나라는 이 남자 화자를 통해서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꼭 정확한지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기억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미화되었을 수도 있고 그런 있죠. 건데 그녀의 입장이라는 것은 그냥 독자들 개인마다 그녀에게 자기를 동일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 화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어긋난 사랑의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시차를 두고 있는 사랑 얘기죠. 사랑의 완성이 만약 결혼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결혼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생의 모든 사랑은 대부분 어긋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둘은 맺어지지 않는 건데, 맺어지지 않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들은 관계에서, 사랑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실패니 성공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예. 결국은 한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나 만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정의 어디에까지 도달했고 삶의 어떤 국면에까지 서로를 같이 할 수 있었던가 아마 이런 것들이 사랑의 의미와 내용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사랑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게 뭐 서로 맞부딪히는 사랑이 됐든 아니면 서로 어긋난 사랑이 됐든 그 경험이 자기 앞으로의 삶이나 자기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비춰주는 어떤 새로운 빛 같은 게 되면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사랑일 것
같아요. 예. 얘기 속에 또 나오는 점집에 갔다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더 큰 다른 종류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위안받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평범한 이제 사파들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잃으면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다른 종류의 고통들 진짜 누구가 죽고 자식을 잃고 뭐 이런 거 보면 내 감정 차원의 이거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체험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그래서 더 어떤 설득력을 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특이한 체험이 아니고 그래서 말이죠. 이 얘기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된 그 생각은 어떠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사랑을 잃는 것보다 뭐 더 괴로운 일들이 많다 이런 단순한 그런 어떤 상대평가라기보다는 보통 사랑을 잃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에 사실은 무관심해지고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고 원래 그렇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어떤 공간에 이렇게 뚝 떨어지듯이 놓여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들려오는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에서 이제 시간을 잠깐 보낸 것, 그것이 이제 정말로 그 평범한 진리, 세상에는 정말 많은 고통들이 있구나라는 네. 것을 자기가 닫아버렸던 자기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쳤던 것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렇게 열리는구나라는 체험,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해요, 작품에서. 네. 계속해서 이런 소재의 작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권여선 씨가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예, 앞으로 사랑 얘기를 계속 쓸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억하면 개구리가 노래를 잘한다고 잘잘잘, 미음하면 메뚜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잘잘잘. 아, 그러니까 정말 쉽네. 아, 기억보다 개구리, 미음보다 메뚜기. 낯글자보다 낱말을 먼저. 이것이 바로 구몬의 과학적 국어법. 공부는 과학적으로 구몬 학습. 1975년 포니 자동차가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2007년 지금까지 포니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건 순정 부품만을 책임져온 30년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차에도 함께 가는 동행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동행 현대모비스. 사랑이 보잘것없다면 위로도 보잘것없어야 마땅하다. 그 보잘것없음이 우리를 바꾼다. 이것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 또 역설적 의미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은 보잘것없는 우리 삶에 윤기와 의미와 살아있는 것에 존재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본 김성희, 기술 이흥규, 연출 박명규였습니다. 작고 여린 빈손일지라도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하고, 거칠고 소박한 빈손일지라도 희망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들리세요? 행복이 점점 커지는 소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마음만 있다면 당신의 빈손으로도 충분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우신가요? 점심 후 나른하게 밀려오는 식곤증이 너무 길진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이면 피곤함으로 발길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이런 몸의 피로는 운동으로 충분히 몰아낼 수 있습니다. 조깅이나 가벼운 맨손 제조 등 지속적인 운동 습관으로 삶의 활력을 채웁시다.